세계적으로 저명한 국제 콩쿠르 대회에서 한국 학생이 당당히 1위를 차지하자 분에 못 이겨하는 중국인들, 그들은 중국 영재 교육이 진정한 영재 교육이라며 모든 게 잘못된 거라며 분노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교육부 영재교육 자문위원직을 맡고 있는 사라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고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의 영재 교육 시스템을 연구해왔죠. 어릴 때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는 영재들을 발굴해서 키우는 게 국가의 중요한 역할임이 강조되었거든요. 그런 제게 한 가지 주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변화하는 클래식 음악계 아시아의 부산과 미래라는 제목의 리포트였죠.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이 리포트의 중심을 이루는 중국과 한국 출신의 이력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두 나라가 세계 굴지를 대회나 콩쿠르에서 세계 1, 2위를 나란히 차지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두 나라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니 영재 교육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띠는 건가 했는데 두 나라의 특이한 차이를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더군요. 한국 출신 음악가들은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활동하는 반면 중국 출신 음악가들은 화려하게 데뷔를 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중국 출신 음악가들은 해외에서 공부를 했거나 이중국적 소지자들이었어요. 중국에서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재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두 나라의 영재 교육 현장을 직접 관찰하기로요. 제가 먼저 도착한 곳은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자마자 저를 반겨준 원장님은 제게 학교의 보석이라는 영재 친구를 소개해 주었어요. 10살이라는 어린애가 이곳의 보석이라니 속으로 살짝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신동들을 봐왔는데 과대포장된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곧 깨닫게 되었어요. 마침 학생들의 공연이 있는 날이었는데 한국에서 영재라는 하늘이의 차례였습니다. 얼마나 몸이 작은지 그 무대가 축구장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게 커다란 무대에서 자기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릴 법도 한데 하늘이는 긴장한 기색 하나 없이 청중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영재들을 봐왔지만 저렇게 여유가 넘치는 영재는 처음이었어요. 하늘이가 연주할 곡은 쇼핑의 녹턴오피 9 넘버 2였는데 첫 음이 올리는 순간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까먹고 말았습니다. 고작 10살 소녀가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풍성한 울림이 났거든요. 보통 저 나이의 영재들은 자신의 능력을 뽐내려고 기교를 부리기도 하는데 하늘의 연주는 기교 하나 없이 부드럽고 깔끔했습니다. 하늘이는 마치 원곡자인 쇼핑과 대화를 나누는 듯 잔뜩 몰입한 상태로 연주를 이어나갔고 하늘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의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하늘이의 모습을 보니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온몸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수많은 연주자들의 훌륭한 연주를 들었지만 이런 충격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는 원장님이 왜 하늘이를 이곳의 보석이라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늘이가 수줍게 일어나 청중들에게 인사를 할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저는 원장님의 소개로 연주회가 끝난 후 하늘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유학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터라 통역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늘이는 심지어 영어도 능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재들이 해외에 나가서 레슨을 하거나 공연을 할 때를 대비해 언어 공부도 열심히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영재들에게 악기만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언어 공부까지 시키다니 한국이 영재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 이런 보석 같은 인물이 나오는구나 생각하니 모든 게 이해가 가능했어요.
하늘이는 매일 많은 양의 연습을 소화해내면서도 매우 긍정적이고 밝았습니다. 연습하고 연주하는 게 힘들지는 않니? 라는 제 물음에 밝은 미소를 지으며 힘들기도 하지만 정말 행복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도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라고 대답했죠. 영재 교육을 받는 아이들 중에는 자신을 향한 기대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는 아이들도 많았는데 하늘이는 제가 봤던 영재 중에 그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늘이가 다른 학생들보다 긍정적이기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모든 학생들은 저를 볼 때마다 밝게 인사해 주었고 자기들끼리 앙상블을 이뤄서 합주를 할 때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더욱 놀랐던 건 한국영재원 학생들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영재원 학생들의 연습량은 적은 편이 아니었지만 연습과 휴식 시간이 적절히 분배되어 있었습니다. 기초 연습 1시간, 본곡 연습 2시간, 휴식 30분 등등 이렇게 6시간을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연습했죠. 6시간을 통으로 연습하는 것보다 적절한 휴식을 취해주는 게 훨씬 더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니 한국영재원이 학생들을 혹사시켜서 이렇게 놀라운 실력을 가지게 된 게 아니라 훌륭한 환경에서 교육을 하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연습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식단 또한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영국의 영재원은 보통 도시락을 싸웁니다. 자식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부모들이 아주 신중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각자의 도시락을 준비해오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가정 형편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학생들은 소외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박탈감을 느껴 그것이 실력 향상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도시락이 아니라 뷔페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전문 영양사들이 학생들의 연령대에 맞춰 완벽하게 짜인 건강식단을 몇 끼니마다 준비해주고 있었던 거죠. 영국 음식이 맛이 없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한국영재원에서 영양소를 맞춘 식사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맛은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맛 또한 너무나 충격적으로 맛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급식을 먹자고 했을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영국인인 제가 한국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을까 걱정도 됐고 한국은 매운 음식으로 유명한 나라라고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한국식으로 음식이 나온다면 한국 학생들은 매운 음식을 많이 접할 텐데 그게 몸에 좋을지도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제 걱정은 전혀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건 볶음밥이었는데 처음에는 뭔가가 많이 섞여 있는 게 낯설었어요. 그리고 살짝 노르스름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카레 같은 걸 넣은 건가 했죠. 긴장감 속에서 한 입을 먹었는데 모든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카레가 아니라 계란을 넣은 거였는데 야채와 계란, 쌀밥의 조화가 담백하니 너무 맛있었어요. 게다가 햄을 넣었는데 그게 스팸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스팸이라는 걸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영국에서 스팸은 그리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그냥 먹을 거 없을 때 퍼먹는 정도죠. 그런데 그걸로 이렇게 고급진 음식을 만들 수 있다니. 한국인들이 먹을 거에 진심이라더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심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영국에도 쌀이 있고 야채가 있고 스팸이 있는데 저는 이런 음식을 못 먹고 산 거잖아요. 게다가 함께 나온 닭강정은 그야말로 미친 맛이었습니다. 그저 기름진 튀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삭한 튀김옷에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소스가 어우러져 자꾸만 손이 갔죠. 영국의 대표 음식인 피시앤칩스만 생각했더니 아주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듯 했습니다. 이외에도 미역국, 김치, 여러 가지 반찬들 후식으로 나온
요구르트와 과일 모두 최고였습니다. 음식들 사이에 조화도 좋았고 식판이 알록달록한 게 누가 봐도 건강식이었죠. 왜 알록달록한 게 건강식이냐면 음식마다 고유의 색이 있잖아요. 고기는 갈색, 야채는 빨간색,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학생들의 식단에는 빨간색이 꼭 들어가야 한다.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빨간색을 대신해 토마토 케첩을 뿌려요. 토마토도 채소다 이거죠. 저는 이런 방법이 최선인 줄 알았는데 한국의 영양사 선생님들은 자연 그대로의 재료에서 영양소를 꽉꽉 채운 식사를 준비하는 능력자들이었습니다. 세계 모든 영재들이 이런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연습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야 예술적인 영감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영재를 국가의 영광을 위해 소모품처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물건처럼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정말 감동이었죠.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영재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선생님이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니 한국의 모든 학교에는 상담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학업 스트레스나 진학 스트레스, 학생들 간의 교훈 문제, 심지어 가정 생활에 대한 상담까지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학생들의 개인사를 학교에서까지 책임을 져야 하냐는 인식이 강해요. 하지만 한국은 학생들을 정말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영국 선생님들과는 정반대였죠. 저는 영재원의 상담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대화에서 정말 엄청난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영재원에 있는 아이들은 한 곳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하니까 영재인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무언가에 몰입하면 지치게 되기 마련입니다. 어른이라면 아직 살 날이 많은 학생들이 지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영재 교육의 일환입니다. 저는 왜 한국에서 수많은 영재들이 배출되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왜 한국에서 배출된 예술가들의 활동 수명이 긴지도 알았어요. 저는 더 많은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고 싶었지만 일정상의 문제로 바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간다고 말하자 원장님이 저에게 주의를 주더라고요. 중국 영재원에는 가본 적 없으시죠? 사라 브라운 씨가 영재 교육에 관심이 깊으시고 행복한 음악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중국에 가면 충격받을 만한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영국으로 무사히 잘 돌아가시길 바라요. 그때는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런 경고를 하시나 했죠. 중국도 한국만큼 대단한 영재들을 배출하고 있는 나라인데 혹시 그걸 견제해서 그러나 한국 선생님들도 유치한 면이 있네 라는 한국 선생님들이 들으면 매우 기분 나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별 다른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중앙음악원의 시설에 감탄할 뿐이었죠. 한국의 시설도 좋았지만 중국이 영재 교육의 진심인 만큼 중앙음악원의 시설은 대단했습니다. 여기서 연습을 하면 영재가 아닌 사람도 영재가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될 정도였어요. 이곳에 방문하니 음악원의 원장이 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학교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흥미롭게 듣다가도 나중에는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 말고 학생을 한 명 소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학원의 자부심이라는 학생 한 명을 데려와서 소개해 주었죠. 여기는 우리 학원의 자랑 리밍입니다. 13살의 나이로
이미 차이콥스키 주니어 부분을 석권했죠. 이외에도 전 세계 콩쿠르를 휩쓸고 있고 몇 년 뒤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주자 중 한 명이 될 겁니다. 이미 한국에서 하늘이를 보고 온터라 아시아 영재들에 대한 기대감이 잔뜩 높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설마 한국이 하늘이를 능가할 실력을 보여줄까 의심이 되면서 기대도 됐죠. 하늘보다 나이가 많으니 하늘이보다 더 실력이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만약 리밍까지 저를 놀라게 한다면 영국 영재교육의 틀은 아시아 영재교육에 맞춰 개편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리밍이 굳은 얼굴로 피아노 앞에 앉았고 건반 위에 손을 올리자 엄청난 기교와 테크닉이 필요한 쇼핑의 곡이 폭풍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아노 앞에는 앳된 얼굴에 소년이 앉아 있었는데 휘몰아치는 연주를 듣다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왕 원장은 이 완벽한 연주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영재학원 학생들의 기량을 자랑했어요. 이 말에 의심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정말 수많은 영재들을 보았는데 중국 학생들처럼 완벽 그 자체의 연주를 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저는 가만히 서 있는 리밍에게 연주 정말 잘 들었어. 이 곡을 좋아하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리밍이 왕 원장의 눈치를 보면서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말이죠. 혹시 무슨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건가 싶어 리밍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왕 원장이 리밍이 오랜만에 다른 분 앞에서 연주하는 바람에 긴장했나 봅니다. 얼른 쉬렴 리밍이라고 말하며 저를 거의 억지로 떼어놓듯이 연습실에서 나왔어요. 저는 정말 리밍이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애가 숫기가 없는 편인가 보다 싶었죠. 하긴 연습실에만 오래 있다 보면 어른들을 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하루밤이 지났고 저는 영재교육권 바로 옆에 있는 호텔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시차 적응에 실패한 탓에 새벽 4시에 잠에서 깼는데 창문 밖을 보니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슨 훈련이라도 받는 건가 싶어서 지켜보는데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옷을 갈아입고 나와 운동장에 줄을 맞춰 섰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난 지 10분도 안 된 시간이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면 얼른 선생님이 나와 뭐라도 해야 하는데 왕 원장은 20분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더니 중국어로 뭐라 연설을 했고 학생들은 30분 동안 새벽 공기를 맞고 나서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 제가 본 게 뭔가 싶더라고요. 학생들의 아침이 새벽 4시에 시작되는 것도 놀라운데 분명 제가 어제 본 바로는 학생들의 취침 시간은 12시간 넘었습니다. 연습을 하느라 그 시간까지 잠을 못 잔 거죠. 그렇다는 건 아직 성장 중인 학생들이 제대로 된 수면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소 8시간 이상 자야 하는 어린 학생들이 4시간도 채 자지 못한다니 저는 아무것도 못 본 척하고 동이 트는 대로 영재 교육권으로 향했습니다. 왕 원장이 끈질기게 따라 붙더라고요. 전날까지만 해도 이걸 왕 원장의 호의라고 생각했는데 새벽 시간에 일을 보니 이게 호의가 아닌 감시라는 걸 알게 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이야기를 한 뒤 몰래 왕 원장에게서 벗어나 영재 교육권 구석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연습실이 있었는데 그 앞에는 학생들의 이름과 숫자가 쭉 적혀 있었어요. 번역기를 돌려서 보니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학생들의 기상시간을 체크해 놓은 벌점표였습니다. 1분 늦으면 몇 점 감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먹여서 일정 점수를 넘으면 퇴소하게 되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소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곳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쓴 돈을 모두 돌려놓아야 했어요. 내놓을 돈이 없는 학생들이 벌점을 없애기 위해 선택하는 건 체벌이었습니다. 한 대당 몇 점을 깎아준다는 식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거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간 영재 교육을 연구해 왔지만 이런 군대식 시스템은 처음 봤거든요. 이건 돈 없는 학생들이 도망갈 구멍이 없다는 걸 알고 악의적으로 행하는 교율이었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어요. 학생들을 가둬놓고 사육하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제가 벌점표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을 때 왕 원장이 저를 찾아냈습니다. 제가 벌점표를 봤다는 걸 알았는지 정색을 하며 오더라고요. 저는 왕 원장에게 이 상황에 대해 따졌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가요? 이건 돈을 빌미로 학생들을 가둬놓는 거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체벌방이 따로 있던데 거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얼마나 본격적으로 체벌을 하려고 그런 곳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왕 원장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를 설득하기로 마음먹은 건지 저를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만의 문화가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문화를 따라야죠. 이곳 학생들은 이 정도 통제가 없으면 절대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어요. 그 성적 때문에 새벽 4시부터 자정이 넘도록 연습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고요. 왕 원장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면서 아주 자세하게 자신들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세히 듣고 나면 사라 씨의 생각도 바뀔 겁니다. 우리 교육이 얼마나 체계적인지를요. 자, 이게 시간표입니다. 왕 원장이 건넨 휴대전화에는 학생들의 시간표가 있었는데 학생들의 시간표는 분 단위로 조그만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시간표는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빈틈없이 촘촘한 스케줄 속에 휴식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심지어 면회의 규정마저 끔찍했습니다. 한 달에 단 2시간, 철저한 감시에서만 부모를 만날 수 있었어요. 학생들이 부모들에게 괜한 딴소리 할까 걱정된 거였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가 찬 이유가 있었습니다. 감정적 교류는 훈련에 집중하는 걸 방해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철저히 통제해요. 이게 전부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할 말이 많았습니다. 이건 음악이지 훈련이 아니잖아요. 음악에는 감정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걸 배제한다니 이게 연주하는 기계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학생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적절한 휴식이 섞인 시간표 학생들의 마인드 컨트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시스템과 상담 절차들,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정서를 안정시켜서 그 섬세한 감정이 연주에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중국 학생들은 감정 없이 기술만 좋은 로봇과 다름없었습니다. 왕 원장의 논리에 경악하고 있는데 왕 원장 뒤로 레슨을 받고 있는 학생이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의 하나를 삐끗하자마자 피아노를 거세게 때렸어요. 악기를 다룬다는 사람이 악기를 함부로 내리치는 것도 충격인데 학생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동이 비도덕적으로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왕 원장은 제게 우리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죠. 이런 나라는 아마 중국뿐일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학생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감이 좀 옵니까? 예? 라고 자랑을 늘어놓았는데 왕 원장 면전에 대고 한국은 진작에 하고 있었어 라고 말하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점심시간이 있는 게 어디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점심시간은 고작 30분이었습니다. 이마저도 늦어지면 나가라고 식당에서 내쫓았어요. 식당에 늦게 들어온 학생들은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음식을 입에 꾸역꾸역 넣으면서 나가야 했죠. 얼마 전까지 있었던 한국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세계 비율을 한다면 한국의 영재교육권은 밝은 무지개색이었고 중국 영재교육권은 회색빛 그 자체였어요. 학생들의 눈빛에는 빛이 없었죠. 그 와중에 왕 원장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본인들 식단을 자랑하더군요.
어떻니까 우리 학생들이 먹는 식단은 완벽한 영양소를 갖춘 식단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사람이 죽지만 않을 정도로 채워주는 영양소가 무슨 의미가 있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음식으로 학생들을 보살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왕 원장은 또 한 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풀어주다 보면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쯤 되니 저도 열이 받더라고요. 저는 왕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학생을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나라를 드나필 국가의 재산이죠. 그러려고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저 학생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 중국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설마 했던 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왕 원장은 학생들을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현재에 비교되는 태도였죠. 저는 왕 원장을 두고 몸을 돌려 나왔습니다. 그렇게 중국의 영재 교육권에서 나왔고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이 일을 가지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한국이라는 점이 명확해졌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고 영국 런던 왕립음악원에서 마스터 클래스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망주들도 초청이 되었는데 참가자 명단에 중국과 한국의 영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스터 클래스는 대회는 아니었지만 학자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경쟁이 아니었기에 모든 참가자들은 상대의 연주에 박수를 보내줬죠. 딱 한 팀, 중국만 빼고 말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왕 원장은 저를 아주 죽일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 나와 있는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을 꺾지는 못할 겁니다. 라는 의미 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왕 원장은 중국 학생이 무대에 올라가기 전 격투기 선수를 내보내는 것 마냥 뺨을 팍팍 쳤고 학생은 이내 무대로 올라가 아주 대단한 무대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기립박수를 쳤고 왕 원장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 한국 학생의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이 연주 마지막 부분에 살짝 삐끗한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박수를 쳤고 학생을 격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한국에서 온 가장 어린 학생이었거든요. 이런 곳에서 경험을 쌓아보라고 내보낸 것이었으니 지적보다는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왕 원장은 이때다 싶어서 한국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 학생에게 가서 너무 뛰어난 연주였다고 칭찬하자 언제 들었는지 달려와서는 이게 지금 연주라고 한 겁니까? 한국 선생들은 너무 아니란 거 아니에요? 나라를 대표해서 나온 자리에서 실수라니 최고로 잘하는 학생들을 세워도 모자랄 판에 라고 말했죠.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행패인지 저는 왕 원장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줄을 몰랐어요. 우리 중국이 하는 게 진정한 영재 교육입니다. 한국이 자꾸 거슬리게 올라오는데 절대 우리를 따라올 수 없어요. 알겠더라고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 영재들의 능력이 돋보이기 시작하니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심리 상담이라는 것도 한다면서요. 예술가가 무슨 상담입니까? 예술가에게는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은 영재들을 나약하게 만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실수나 하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한국은 항상 이래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속이 없죠. 음악은 말입니다. 전쟁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데 갑자기 또 부드러운 말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고맙기는 하네요. 한국 덕분에 중국의 교육 방식이 아시아 최고,
아니, 세계 최고라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겁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완벽하니까.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 실수를 하기를 손꼽아 기다린 사람처럼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왕 원장의 말 속에 담긴 독선과 아집을 볼 수 있었어요. 그의 승리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이죠. 사람들은 다가와 한국 선생님과 학생을 위로했습니다. 중국의 독선적이고 거만한 태도는 유명하죠. 지금까지는 테크닉적인 요소로 상을 받았지만 적어도 이제 얼마 가지 못할 거예요. 연주자들을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맞아요. 반면에 한국 학생은 실수가 있었지만 감정 표현이 뛰어났어요.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어서 그랬을 뿐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아까 그 중국 학생보다 훨씬 뛰어난 연주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대체 한국에 무슨 감정이 있어서 저러는 건지 한국이 중국보다 잘 나가니까 부러워서 저러는 거예요. 위기감도 들겠죠. 그리고 이 전문가들의 말은 현실이 됐습니다. 마스터 클래스에 마스터로 온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에게 중국 학생은 로봇같이 딱딱하다. 라는 차가운 평을 듣고 망신을 당했지만 한국 학생은 섬세하고 아름다운 감정 표현에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 있었던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 학생이 중국 학생을 꺾고 당당히 1등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앙상블이나 오케스트라는 한국인들을 선호하고 있어요. 원래는 중국, 일본이 많았는데 이제는 한국이 무조건 1순위죠. 이렇다 보니 왕 원장의 자격지심이 컸을 수밖에요. 한국은 자기들을 신경도 안 쓰는데 정작 자신들은 한국을 엄청 신경 쓰고 있었던 거잖아요. 유치하고 지저분한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최근 제가 연구하기로 했던 연구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교육 방식이 더 뛰어난 음악가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요. 진정한 음악 영재 교육의 목표는 뛰어난 연주자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처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 영재 교육의 진정한 의미였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학생들을 지탱해주니 음악가로서 무럭무럭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영재 교육을 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영재 교육의 진정한 성공은 아이들의 재능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극한까지 끌어올리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재능을 사랑하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요. 앞으로도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그랬듯 수많은 영재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 학생들이 한국을 빛내고 나아가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뛰어난 사람들이 될 거라고 보고 있죠. 우리 영국도 이런 한국영재원의 운영 방식을 본받아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진짜 좀 충격적이네요. 학생들을 군대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 소름 돋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자발적이고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에게 응원만 할 뿐이죠. 아이들이 즐겁고 아이들이 행복한 일을 하는 것만 봐도 우리 한국의 어른들은 흐뭇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앞으로도 훌륭한 인재들이 태어나길 기원해 보네요. 자,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또 다른 분의 또 다른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항상 사랑하고 늘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